그럼 사람은 이 사랑에 왜 그렇게 목매달아 하느냐? 인간 존재가 외롭기 때문이에요. 고독에서 벗어나려면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면은 사실은 더 외로워져요. 이게 참 모순이죠. 그 외로움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된다. 이런 외로움과 사랑의 관계를 요즘 젊은이들에게 일러주는 좋은 사례가 조병화 씨라고 생각해요. 저는 문학평론을 하는 이승원입니다. 지금까지 평론가로서 한 40년 활동했는데 저는 서정시를 옹호했어요. 1980년대의 민중시의 시대에도 서정시를 옹호했고 90년대 해체시의 시대에도 서정시를 옹호해서 서정시의 힘과 아름다움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초지일관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조병화 선생님의 이 서정시를 참 좋아합니다. 서정시의 어떤 원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정지용이나 백석은 이제 일제강점기 시인인데 일제강점기에는 사실 사랑시라고 할 만한 게 적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민족의 사활이 중요한 문제고 민족의 독립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냥 순정한 마음으로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것은 거의 없고 사랑을 표현해도 그 사랑은 조국에 대한 사랑이나 민족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근데 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좀 안정을 찾은 다음에 그때 이제 남녀의 사랑이라든가 인간의 존재론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조국이니 광복이니 이런 짐에서 벗어나서 감정의 상태, 정신의 상태에서 사랑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조병화 선생의 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선생님의 시집의 이제 제목과 출간 순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시집은 해방된 직후 49년에 버리고 싶은 유산이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시집은 하루만의 위안, 제목이 좋죠. 하루만의 위안을 얻겠다. 그 다음 6.25 전쟁 중에 폐각의 침실, 참 제목이 이게 아주 어려워 보이지만 멋집니다. 폐각은 조개 껍질, 인간의 삶이라는 게 조개 껍질의 침실을 만들어서 하루 잠시 쉬는 거에 불과하다.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런 인간의 모습을 폐각의 침실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니까 인간 고도, 인간이라는 건 외로운 섬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해서 55년에 나온 다섯 번째 시집이 사랑이 가기 전에입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그리고 대중에게 친숙한 사랑의 감정을 담아가지고 제목을 정하니까 이 시집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죠. 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사회가 안정을 찾아가는 그때 인간이란 뭐냐? 고독한 존재다. 근데 이 고독한 존재가 사랑을 찾거든요. 사랑이 가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시집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젊은이들도 다 외롭다고 하죠. 외로움을 또 견디지 못해서 뭐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외로운 사람들이 외로움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일러주는 시가 조병화 선생님의 시예요. 인간 존재는 모두 외롭기 때문에 외로움은 조금 더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속성으로 받아들이면 이 외로움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모두 외로운 존재구나. 그럼 이 외로운 존재끼리 서로 연대를 해야지. 연대. 서로 감싸주고 달래줘야지. 이러면 사랑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런 외로움과 사랑의 관계를 요즘 젊은이들에게 일러주는 좋은 사례가 조병화 씨라고 생각해요. 시를 쓰는 분들은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데 선생님도 거의 천부적인 지능, 어떤 선천적인 예민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섬세한 민감성. 7살 때 아버지를 여의시고 어머니에게 양육되면서 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는데 이 고독은 사람이 누구나 다 느껴요. 문학과 시를 통해서 고독을 달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섬세하고 예민할 때 좋은 시가 나오는 법이에요. 선생님은 선천적인 민감성이 있어서 고독도 예민하게 느끼고 고독을 시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섬세하고 예민해서 이런 시의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평생 50권이 넘는 시집을 내는 것, 1년에 한 편씩 시집을 내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고독을 예민하게 느끼고 고독을 사랑으로 극복해 보려 하고 그 모든 것을 언어로 표현할 때 이런 자리에 이르는 것이죠. 참 선생님을 부러워합니다. 좋아하는 조병아의 사랑시 19절이 혹시 있으신가요? 한번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시의 대표작은 남남입니다. 남남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바탕을 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상대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어요. 내게 필요한 존재였으면 했다. 참 멋진 구절이에요. 사랑을 하면 내 감정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존재로 내가 남고 싶다. 그 기쁨이었으면 했다. 슬픔, 고통, 번뇌 이런 일상의 아픔을 다 닦아낼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했다.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상대방의 슬픔과 고통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리고 상대방이 외롭잖아요. 적적한 널 지키는 적적한 그 산직이었으면 했다. 나도 외롭고 너도 외롭지만 너의 외로움을 내가 지켜주는 그런 존재였으면 했다. 이런 구절. 내 마음이 미치지 않는 곳에 둥어리를 만들어 내 눈물을 키웠으면 했다. 상대방의 슬픔까지도 곱게 간직해서 그걸 아름답게 변형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고, 맨 끝에 네게 필요한 그 마지막이었으면 했다. 참 아주 잊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네게 필요한 그 마지막, 그게 뭔지는 모르죠. 그러나 상대방이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필요해요 하면 그 마지막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싶다. 아주 전 감탄을 합니다. 선생님의 이 상상력과 사유에 감탄을 합니다. 사랑에도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고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그렇다는데 요즘의 일반인들은 너무 자기에 몰두하죠.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거기에 대한 호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거리두기라는 것은 상대를 우선 배려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나, 또 내가 사랑을 하면 저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리고 나와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이 거리두기의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타자중심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초상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일 처음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 봤을 때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런데 더 보게 되니까 오히려 고독을 느끼고 더 그 사람을 보게 되니까 자기가 도망쳐서 사라져 버렸다.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가까이 갈수록 자신감을 잃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자격이 있나, 그걸 감당할 나의 어떤 위상이 있나,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고 괴로워하고 외로움이 커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피하게 되는 거죠. 이건 참 정직한 사랑, 자기 양심의 바탕을 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요즘에 사랑한다고 하는 세태, 사랑한다는 요즘의 세태는 이게 결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폭력화되고 나를 버리고 가다니 말이 되느냐 하고 남을 해치려 하고, 그게 사랑입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도 상당히 좀 변질돼서 저는 저런 방향으로 사랑해 가면은 이 사회가
파탄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리두기의 사랑이라는 것은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 존재의 자기 성찰과 관련된 것이에요. 사랑도 사실은 노력해서 되는 겁니다. 시대 때문에 이 시대의 영향으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건 자기가 자기를 돌이켜보고 자기 성찰을 하면 상대방과 거리를 두고 상대방을 제대로 배려하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설사 거리를 못 지키고 다투고 갈등이 생길 때 나중에 자기를 돌이켜보면 내가 이런 점에서 잘못을 했구나. 이런 점에서 배려가 약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사랑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 성찰의 노력,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 통용되는 만고의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병화 선생님의 이 인간 존재의 바탕을 둔 사랑의 시가 이 시대에 복원이 돼서 사람들에게 좀 널리 전파되면 좋겠어요.